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설예인입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리마인드 정신건강의원을 찾았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마인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승엽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매스컴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적 질환으로요, ADHD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산만하고 약간 부산스러운 아이들은 다 이제 ADHD로 보면 될까요? 아니요. 요게 질환의 A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주의,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이 드러나는 형태, 그리고 이제 복합형으로 같이 분류가 되는데요. 요 분류가 옛날에는 어떤 고정된 형태였는데 지금은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두 가지 증세가 개인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각 개인 내에서도 발달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문제만 두드러지는 그 형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기타 이거 이외에 부주의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의 동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중력을 어떤 때는 되게 잘 발휘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주의력이 낮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ADHD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력 결핍이라는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의력의 결핍이라기보다는 주의력, 집중의 기복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제나 흥미를 가지거나 즉각적으로 옆에서 피드백이 주어지거나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또는 낯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환경일 때 혹은 관심이 없는 주제일 때 주의력의 기복을 그리는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질환이잖아요. 네. 질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되게는 반응 억제, 그리고 감정 조절, 계획, 조직화하거나 과제를 개시하거나 시간 관리, 그리고 이제 목표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반응 억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급한 겁니다. 참아야 될 때 못 참고, 감정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정서 조절에 곤란을 보이는데 이 형태는 전형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랑 조금 다르게 한 번씩 좀 빵 터지는 분노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어떤 지연하는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떼쓰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계획하거나 조직화는 말 그대로 조금 어떤 방정리 같은 형태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준비물 챙기거나. 과제 개시 같은 경우에는 뭐를 시켰는데 좀 느립니다. 미루거나. 예를 들면은 지금 교과서 피자고 했을 때 늦게 피거나 5분만 더 좀 있다가 뭐 하겠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랑 반대로 또 강박적으로 조금 많이 혼났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해진 시간 관리는 또 너무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목표 집중은 정말 말 그대로 뭔가 하다가 다른 거로 넘어가고 다른 거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감정 조절에 있어서 앞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갑자기 빡 터지는 이런 형태의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증상들도 동반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일한 진단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일단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 해당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혹시 기분의 문제다, 우울 혹은 불안, 요거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면 성인의 경우에는 알코올 문제가 동반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DHD를 감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울하거나 불안해가지고 계속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느낌 대비 주의력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좌절할 때 감내하는 게 약하다, 요때 빵 터지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사소한 거에 쉽게 화를 낸다, 이런 형태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하게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만 좀 치부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ADHD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질환이긴 한데 간혹 어떤 질환은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ADHD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호전의 경과라기보다는 질환의 자연 경과라고 표현하는데, 어릴 때 과잉행동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주로 학령 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에는 착석, 자리 이탈하거나 이런 것들로 좀 식별이 됩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과잉행동은 줄어드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가끔 보호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좀 아이의 불편감들이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할 때가 있는데, 실제 과잉 행동을 제외한 부주의나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비례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진단 기준에서는 과잉 행동 형태, 서브타입이라고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프리젠테이션, 그때 나타나는 표현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개념이 바뀐 거는 연령에 따라서 드러나는 어떤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그 나이대에 맞는 평가, 그리고 나이대에 맞는 아형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질환이니까 또 이제 진단을 하는 그 연령대? 이 시기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언제 뭐 이렇게 발병이 가장 많나요? 엄밀히 말하면 발병이라기보다는 이 ADHD라는 질환은 신경 발달 장애군으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달에서의 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나이에 이제 식별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나이대에 발병한다고 보기는 좀 힘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 식별이 되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대개는 7에서 9세입니다. 이때가 왜 식별이 많냐는 학교에서 이제 사회적이나 학업적으로 행동 통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요 시간에는 움직이면 안 되고, 이탈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의 연령대에 비해서 좀 과잉 행동, 불편감에 대한 식별이 좀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7에서 9세의 진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 연령대는 7에서 주되게 이제 12세 정도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13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한 어떤 치료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진단이 언제 많이 되냐는 어떤 시점에 대한 답변은 7에서 9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진단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예인이 뭐 ADHD를 앓고 있다라고 해서 성인들도 ADHD를 앓고 있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나타나나요? 성인 ADHD라는 사실 단일화된 진단명은 없습니다. ADHD지만 이제 성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릴 때는 사실 진단에서 약간 누락이 됐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에서 9세에 진단이 많은데 13세에 넘어가게 되면은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좀 뚝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점에 부주의하거나 충동적이거나 이런 어떤 행동 형태를 보였을 때 그 친구들은 그 연령대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진단을 받고 지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새롭게 이제 어떤 ADHD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소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조화된 환경, 예를 들면 학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학원 똑같이 가고 숙제 챙기는 것도 똑같이 챙기고 이렇게 구조화된 환경에서 지내다가 이 구조화된 환경이 제거되다 보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소인 증상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점까지 만약에 이렇게 ADHD로 식별이 안 됐던 분들은 조금 특징적으로 어릴 때 행동 문제가 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보통 보호자분들이 식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ADHD에서 어릴 때 좀 누락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과잉 행동 양상이 아주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좀 지능이 높았던 경우에도 어릴 때보다 좀 뒤늦게 진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인이 겪는 불편감도 아동과 동일한가요? 크게 봐서는 동일한 분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타나는 양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양상의 변화라고 하면 어릴 때는 과잉 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내적으로 안절부절 못한다. 어느 정도 행동이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어릴 때 같이 착석의 문제나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는 것보다는 앉아는 있는데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어릴 때 예를 들면 차례 기다리기나 끼어드는 형태의 행동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운전할 때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어릴 때 정리하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시간 관리나 돈 관리하는 게 좀 힘들다든지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주의 형태 같은 경우에 어릴 때는 주되게 보호자분들은 학업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는데요.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 집행기능이라고 하는 신경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일을 미루거나 결정하기 힘들거나 혹은 정리하는 게 좀 힘든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긴 한데 보상이나 의욕 같은 걸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게 많다든지, 혹은 세부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고정되게 유지하는 취미가 없거나 고정되게 가지는 관심사가 자주 바뀐다든지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아동 때랑 대비해서 조금 더 뭔가 불편감이 더 많이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실제 늘어나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동기랑 청소년기랑 이제 성인기로 넘어갈 때마다 ADHD라는 단일화된 질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떤 평가가 다시 재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 이런 걸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ADHD일 거라고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ADHD 진단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공존질환으로만 진단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혹은 알코올 문제로 흔히 말하는 중독질환으로만 분류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발굴을 해야 되느냐? 행동에서의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게으르거나 꾸무적거린다고 많이 혼을 났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실제 이 질환임에 대해서 찾아주고 발굴을 해줬을 때 고쳐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생활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질환을 발굴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더 발굴해줘야 되는 이유들은 다양한데 특히 공존질환, 우울, 불안으로만 이렇게 진료를 받을 때는 실제 기능의 개선에서 어떤 한계가 있긴 합니다. 집행 기능이라든지 내지는 시간이나 돈 관리 같은 영역, 실제 부주의하거나 예를 들면은 청소년 시점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문제나 강의 같은 걸 따라가는 거, 필기 따라가는 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존질환만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그 밑에 깔려있는 ADHD라는 질환에 대한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소아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알코올이나 흡연이나 어떤 공격적인 행동들 같은 경우랑도 연결이 되고 실제 성인기 때는 품행의 문제가 아이들 때보다 적지만 아동기에는 품행의 문제를 좀 많이 낍니다. 품행의 문제를 낀다는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반항한다든지 집에서 부모님한테 좀 반항한다든지 사실 이 질환을 빨리 찾아줬을 때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어떤 학업을 잘하거나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자존감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질환을 발견해 줘야 되고 특히 그 전에도 몇 번 알려진 바가 있지만 최근에는 란셋이라는 논문에서 청소년기의 어떤 자해의 위험 요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자해의 위험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흔히 거론하는 질환은 그 전에 우울이나 불안이었는데 지금은 ADHD도 적극적으로 청소년 시점에 이어지는 자해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타나는 다른 어떤 연쇄되는 현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공존질환이나 다른 질환으로만 진료받고 있다면 그 밑에 기저에 자리하는 ADHD라는 질환에 대한 감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ADHD에 대해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이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떠한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치료에 대한 얘기가 있기 전에 결국에 이 치료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요. 일단 치료를 하는 거는 정말 예전에 이게 강남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약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거부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ADHD에 대한 치료는 결국에 핵심적으로는 부모나 주변의 교사나 형제자매 그리고 또래 집단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학교에서의 수행 개선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개념이겠지만 규칙 이행하는 게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얻는 만족감이 큽니다. 지시를 들었을 때 따른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자존감이나 사회적 기능도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나는 왜 해도 잘 안 될까? 그리고 나는 노력하는데 왜 이어나가질 못하지? 이런 형태의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치료를 기대하는 효과는 자존감의 향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 기대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자존감 향상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질환이 양상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소아청소년 시점에 그리고 또 유병률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소인에 대한 컨셉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혼만 내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 질병 교육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나 아이가 성격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질병의 영향을 받는 요소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에서 치료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행동이 아이가 일부러 그런다고 바라볼 때는 정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동 변화들이 질병의 어떤 양상이로구나라고 인식할 때는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이 한결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과나 증상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질병 교육 이외에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로 치료는 구성이 됩니다. 비약물 치료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약물 치료는 마찬가지로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되긴 합니다. 일단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행동 훈련, 부모 교육 이런 형태로 특정 지어지는 행동요법을 씁니다. 이런 경우는 잘하는 행동에 대한 강화, 하기 싫거나 어려움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한 소거를 목표로 하고 실제 어떤 행동을 조성한다, 조형화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쉐이핑 해나가는 과정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곁들여지거나 추가되는 비약물 치료는 시간 관리나 우선순위 정하는 거나 정리나 조직화하는 것들, 그리고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정서 조절에 대한 요소들을 같이 포함합니다. 하지만 비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에 부가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약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물 치료로는 크게는 정신자극제와 비자극제로 분류가 됩니다. 정신자극제 같은 경우에는 페니드, 메디키넷, 콘서타 이런 형태의 약제들이 자극제에 속하고, 비자극제로는 스트라테라라는 약제와 클로니딘이라는 약제로 구성됩니다. 그때그때 나타나는 어떤 양상이나 혹은 그 전의 약제에서의 부작용에 따라서 약제의 선택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방금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익히 알려진 부작용은 대표적으로는 식욕저하입니다. 식욕저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혹은 몇몇 포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비춰지고, 마치 이 약제를 투약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식욕저하를 경험하는 것처럼 비춰질 텐데요. 실제로 경험하는 비율은 10에서 15%입니다. 예를 들면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식욕저하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약제고, 실제 그것도 자극제에 속하는 약제에 거의 국한됩니다. 만약에 비자극제라는 약제를 선택했을 때의 부작용에는 식욕저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는데, 식욕저하, 수면장애, 체중이 빠지는 거, 이거는 마찬가지로 식욕저하의 어떤 결과기도 하고, 두통이나 복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두통 및 복통 같은 경우에는 단기 부작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일 이내에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나 맥박이 올라가거나 혹은 기타 정신 증상, 예민하거나 기분이 변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약제가 선정이 될 때 혹은 소아청소년 연령을 벗어나서 성인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을 염두에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드뭅니다. 특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의 용량을 낮춘다든지 제형을 변경한다든지 자극제를 쓰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자극제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치료 방식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염두는 너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부작용이 두려워서 약물 치료를 꺼린다, 이런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ADHD가 질환이다 보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진단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치료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환의 진단이나 어떤 치료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좀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좀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에서 진단이나 치료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도 ADHD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내용은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에서 발간하는 질환에 대한 안내 자료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ADHD를 경험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부러 그런 행동들을 보이거나 일부러 이런 어떤 양상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질환에서 나타나고 아이들도 조절하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된다라고 개념을 가질 때 주변 사람들도 어떤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접근하는 허들이 좀 낮아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ADHD에 대해서 그동안 막연하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큼은 꼭 하시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각각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한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진단에서는 일단 양상을 의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울증인지, 불안하게 보여지는지, 자해를 했다든지, 업무 수행에서의 곤란을 겪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업에서의 곤란 마찬가지지만 보여질 때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혹은 성격적으로 뭔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거짓말, 불면, 알코올,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양상이 보여질 때 지속성이 있었다면 일단 ADHD라는 진단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게 중요하고, 특히 발달 과거력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과정이 이 진단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걸 강조드리자면 결국에 어떤 약물 치료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될 때 증상이 나아지는 것과 부작용 사이에서의 어떤 타협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진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해 나가는 게 병원을 내원한 아이나 청소년, 성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좀 다른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불편하다고 경험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나아졌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약제가 좀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면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약을 건너뛴 기간이 있다면 중단했던 시점 동안에 더 나빠졌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어떤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생활이 나아지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게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ADHD 질환에 대해서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승엽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제작된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ADHD라는 질환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마인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승엽이었습니다.